오늘도 뜨거운 한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땠습니까? 오늘 출근길은 비교적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비교적 괜찮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하도 추웠어서 영상으로만 올라와도 괜찮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이 3월 14일입니다. 그렇네요. 예. 지금 서울이 5.1도라고 하고 예. 한낮에 한 10도 이상 오른다고 해요. 네. 15도 이상으로 포근한데 문제는 또 해가 지면 다시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겉옷 잘 챙기셔야겠어요. 그렇군요. 네. 또 다시 또 꽃샘추위 찾아오는 네.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릴 텐데 네. 오늘 조간도 보니까 대부분 일면에 상법 개정안 야주도 통과 기사를 맞아요. 썼네요. 네, 이게 상법 개정안 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던 건데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재석 279명 중에 찬성 184명, 예.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이 됐고요. 예.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으로 정하고 전원 반대 혹은 기권 투표를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이제 이사들은요. 네. 만약에 이 법이 최종 통과를 하게 되면 이사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목소리도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야 반응 엇갈렸죠. 네,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다라면서 반대를 해왔잖아요. 예. 여당은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니까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소송 위험을 폭증시키는 반시장적 법안이다 반발했습니다. 예.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를 하면 기업 이사들은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나 혁신보다 주주의 단기 이익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요. 예. 상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와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예. 가결 요건은 이렇게 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 민주당은 뭐라고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이번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법안이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을 해소할 법안이다라면서 예.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이현주 최고위원은 논평을 통해서 회사 이사가 그를 선임한 지배주주의 입장만 대변해서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다른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요. 예. 사유재산 보호라는 자본주의 기초정신에 입각한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향상하고 견실한 자본시장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동안 재계에서는 다른 나라에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이게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라면서 반대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법 개정 통과에도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고 좀 예. 안 그래도 어려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라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예.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장기적 설비 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기업들은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다 했고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투자 등의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송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역시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네. 최상목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요. 어제 4건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모두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만장일치로요. 그렇습니다. 먼저 최재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 기각 사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최재희 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가 기각됐는데 헌재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 사안 감사라고 봤습니다.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그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이 돼 있어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네.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됐고요. 이건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입니다. 98일 만에 복귀한 거군요. 네. 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포함해서 검사 3명 탄핵소추안도 다 기각됐죠? 네, 역시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예. 이들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했었죠. 네. 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 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이 지검장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네. 또 불기소 처분 당시에 배포된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거나 기자 브리핑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국회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들 검사 3명에 대한 선고 역시 곧바로 효력이 발생했고요. 즉시 임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로써 그동안 이상민 전 장관, 안동환, 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렇게 4건의 탄핵소추안 기각이 됐고요. 네. 이번에 또 4명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돼서 모두 8명의 그렇죠. 탄핵소추안이 기각이 된 겁니다. 네. 이번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에 하나로 야당의 줄 탄핵을 꼽아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어제 탄핵 심판 4건을 한꺼번에 기각한 것에 대해 그리고 네.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접수된 그 탄핵소추안 13건 중에 8건이 전부 기각이 된 것에 대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린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곤 있습니다. 예.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헌재 선고가 윤 대통령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예. 건데 헌재는 검사 탄핵 사건 선고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된 만큼 국회의 탄핵 소추는 헌법 수호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거든요. 예. 또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다 해도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도 했는데 네. 이런 판단이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오히려 배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국회 봉쇄 시도, 체포조 운용 등 다른 주요 쟁점들이 많은 만큼 이번 선고가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에는 결정적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5건의 탄핵 심판 소추권 해야 됩니다. 일단 대통령, 한 총리, 박성재 장관, 조지호 청장, 손준성 검사장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조만간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죠? 네, 일단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당초 네. 이번 주가 유력했잖아요. 예. 사실 오늘이 가장 유력하게 점쳐져 왔기도 했는데 뭐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면서 다음 주 선고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고 2, 3일 전에는 선고일을 통상적으로 고지한다는 전례를 고려했을 때 만약에 오늘 선고일을 알린다면 18일 아니면 21일 이렇게 다음 주 초중반 아니면 중후반쯤에 선고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한 총리 탄핵 심판도 지난달 19일에 변론을 마쳤으니까 20일 넘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조만간 선고가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 등 겹치는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서 선고가 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 유지하기로 했다고요? 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서 공개적으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랬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즉시 항고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즉시 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대검이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한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즉시 항고 기간이 오늘까지였잖아요. 예. 하루를 남겨두고 검찰이 어제 이런 최종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 구속기관 관련 논란은 항고 절차가 아닌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본안 재판에서 다툰다. 네. 알겠습니다. 대검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 날 시간 있잖아요. 네. 구속기한 네네. 날로 할 것이냐 시간으로 할 것이냐. 네. 자, 이 논란 정비하겠다고 했어요? 네, 이번 논란이 불명확한 법규에서 비롯된 만큼 네. 대법원,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검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 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이야기 해볼게요. 네. 정부가 오늘 임시국무회의 연다고 해요. 네.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제2 요구권을 의결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네, 정부가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화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에 여는 건 이제 명태균 특검법 제2요구안을 의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예. 거부권 시한이 내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지난 대선, 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내외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렇게 여권 주자들도 명 씨와 깊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의혹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이 여권을 겨냥한 정쟁 특검법이다라면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었습니다. 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앞서서도 가결 요건 잠깐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네.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한 재의결 표결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에 찬성을 하면요. 명태균 특검법은 정부 심의 없이 법률로 확정이 되는데 찬성표가 출석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면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학생 수가 줄었는데 2조 원 더 썼다. 뭘 더 썼냐? 사교육비를 더 쓴 거예요. 4년 연속 최고치라고요? 네, 작년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어요. 전년보다 2조 1천억 원이 증가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네. 1년 사이에 그런데 학생 수는 8만 명이 줄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교육비 총액이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여파로 19조 4천억 원대로 감소를 했었지만 그 이후에 급상승하면서 이런 최대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사교육비가 왜 늘어났을까? 이것도 원인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도 변화에 따른 불안 그리고 고물가가 사교육 규모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했지만 올해 고1부터 대입제도가 전면 개편되고 의과대학 증원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학생들이 사교육을 찾게 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한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47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9.3% 증가했다고 하고요. 사교육 참여 학생만 집계한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9만 2천 원으로 7.2%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 초중고 학생들 모두에게 나타난 거죠. 네, 그 중에서도 증가폭을 보면 중학교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요? 증가폭이 9.5%로 나타났는데 네. 고교 학점제와 2028학년도 대입을 처음 적용받기 때문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이어서 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순이었습니다. 가장 지출이 많은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56만 1천 원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발표에 영향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초중고 평균 사교육 참여율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80%를 넘었다고요? 맞습니다. 예. 일단 초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이 87.7%로 가장 높았어요. 예. 반면에 학원을 많이 다니는 거죠. 그렇죠. 학원을 그만큼 많이 다니는 거고 예. 이게 공교육 영역인 늘봄 학교나 네. 그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36.8%로 한 해 전보다 오히려 또 감소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네. 사교육이 늘어났다는 거고 중학교가 78%, 고등학교가 67.3%로 집계가 되면서 평균이 80%로 처음으로 80% 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미취학 아동 6살 미만이요. 네. 1인당 사교육비가 월 평균 30만 원이 넘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영유아에 대한 사교육 자료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예. 1인당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 네. 월 평균 33만 2천 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유아가 뭘 배우는 거죠?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뭘 배워요? 뭐 과목별로 보면요. 예. 과목별로 배워요? 예, 국어, 영어, 수학 포함한 일반 과목 및 야. 논술 과목이 34만 원. 논술도 배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요? 5세 이렇게 6세 아. 이런 아이들이 많이 배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이가 영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요? 그런 점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영어가 예.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41만 4천 원으로 평균액을 끌어올렸고 혹시 예. 영유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모르는데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아이 엄마들 사이에서 요즘 한창 유행하는 그래요? 유행도 아니죠. 오래됐으니까 예. 영어 유치원의 약자예요. 영유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비싸죠. 많이 비싸다고 예.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월 평균 비용을 보니까 154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150만 원이 넘어요? 저 예. 지금 놀라서 살짝 말을 더듬었는데 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또 네.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이 절반에 가까운 47.6%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아, 큰일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월급 봉투 얇아지는데 일단 사교육비는 당장은 오르고. 저는 나머지 그 50%에 해당하는 것 아, 같은데 그래요? 예. 근데 2세 이하가 24.6%였고요. 네. 3세가 50.3%, 5세가 81.2% 연령이 높을수록 또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오늘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린 오늘의 커버 스토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